새만 슬피 울고 내 마음 들판에서 불뿌리를 캐건만 협동벌 이삭바다 물결 위에 춤추니 임진강 흐름을 원한 싣고 흐르느냐 내 고향 북녘 땅 가고파도 못 가니 임진강 흐름을 가르지를 못하리라 임진강 흐름을 가르지를 못하리라 네, 저구의 임진강 보내드렸습니다. 예. 이 노래 참 들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그죠? 예. 분단의 이 아픈 마음이 더 아파지는 그래서 통일을 열라하고 싶어지는 이런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 이제 안 부르는 시절이 빨리 와야 되는데요. 예. 오늘 초대 손님 나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시사탐구 생활 하다가 사실 뭐 말만 바꾼 거죠. 뭐. 시사탐구 생활 하다가 이제 너무 얘기가 겹치니까. 제가 방송을 3개 하고 있는데요. 국전선하고 이제 하나 또 없어진 방송, 땡방 뉴스 하고 있는데 방송 3개가 똑같았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혹시 지난주 예고방송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좀 방향을 좀 바꾸자. 방송 3개가 다 똑같은 걸 하면 어떡하냐, 인간적으로.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사탐구 생활 폐지하고 과감하게. 별 재미도 없고 맨날 방송 늦기나 하고, 결방이나 하고. 폐지를 하고 새롭게 오늘부터 한반도 통신을 출발을 했습니다. 한반도 통신은 말 그대로 한반도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심층 분석해드리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예요. 공중파와 뭐 주류 방송의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데 이 소식을 모르면은 바보 됩니다. 그냥 훅 가는 거예요. 훅 가요. 전쟁 터진 다음에 라면 사고 있으면 뭐예요? 요 방송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죽지 않으려면. 다른 방송은 안 들으면은 이제 좀 손해보는 건데, 한반도 통신은 안 들으면은 그냥 손해보는 게 아니라 훅 가는, 수가 있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한반도 통신을, 계속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첫 번째 초대 손님, 이제 고정으로 나오실 거예요. 매달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북미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한반도 주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해부해 주실, 이런 분입니다. 인상도 뭔가 좀 예사롭지가 않죠, 이분이. 이 환한 이 이마가 뭔가 학구적이고 지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동북아의 문, 문경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예. 잘 나오는군요. 동북아의 문이 뭐 하는 데입니까? 원래 명칭은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입니다. 길죠. 줄여서 그냥 동북아의 문이라고 하고요. 저 혼자 있습니다. 1인 단체예요. 요즘 유행하는 1인 단체고, 동북아 시대
동북아 정세, 주로 한반도 정세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걸 글로 발표하고 또 강연도 하고 또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원래 이래요. 예, 신경 쓰지 말고. 예. 네. 또 이제 뭐 팟캐스트 방송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1인 연구소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1인 연구소 동북아의 문을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혼자 생활하시기 때문에 예, 이거 어색해요 지금. 예, 이런 지금 대외 이런 교류가 매우 적으신 분입니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지금 너무 당장 어색한데 예, 벌써 이제 댓글이 그런 게 올라오네요. 게스트분 얼굴이 심각한, 지금 심각하죠. 예, 계속 음지에서 키보드만 두들기시다가 지금 제 고수분을 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좀 하게 됩니다. 동북아의 문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예, 우리 문경환 대표께서 쓰신 글들을 많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뭐 흥미로운 글들이 많습니다. 그죠? 오늘 주제와 관련된 글도 최근에 하나 쓰신 게 있죠? 네, 있습니다. 예, 그 제목이 뭐죠? 예, 팀 스피리트 훈련 부활, 기어의 전쟁인가 이런 제목으로. 예. 최근에 뭐 이런 주제로 기어의 전쟁인가 이런 주제로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오늘 바로 주제가 기어의 전쟁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다루게 되는데요. 왜 전쟁이 난다는 겁니까? 3월 달에, 이제 3월 달에 위기가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뒷배경을 좀 살펴보면 미국이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국방비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줄이고 있고, 근데 자본주의 국가는 원래 경제가 어려우면 전쟁으로 돌파구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 이전부터 전쟁으로 돌파구를 많이 찾아왔고. 그래서 이번에도 전쟁으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많은 사실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뭐 이라크나 예.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도 그랬죠. 그 그렇죠.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시기에 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던 이런 과거 선례가 있습니다. 더 전으로 가면 뭐 1차,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요즘 가면 갈수록 전쟁하기 어려워져요. 사실 아프간, 이라크를 침공해서 경제를 살렸느냐 그러면 못 살렸거든요. 오히려 더 망했죠. 네, 어마어마한 정비를 투입했는데 그만큼 못 뽑아냈어요. 뽑아내지도 못하고 거기에 뭐 확고한 친미 정권을 세웠느냐. 별로 친미가 아니더라고요, 정권들이. 허수아비 정권이라고 세워놓긴 했는데 별로 친미도 아니고. 이런 이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 미국의 많은 이 자본가들의 생각은 군수 자본을 어떻게든 이렇게 돌려서 경제를 자기들은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 뭐 서민들이야 죽든 말든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눈길을 돌릴 수가 있는데 지금 한참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곳이 이란이죠. 이란, 시리아 그렇죠. 이쪽 이란 핵개발 문제. 그리고 엊그제도 이제 러시아, 중국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시리아 제재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이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근데 이란도 문제지만 이번에 새 국방 전략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럽과 아시아 중에서 아시아의 이 군사 이 비중을 더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방비는 축소를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외 주둔 미군을 줄여야 되는데 유럽 쪽은 줄이고 아시아는 그대로 남겨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아시아에 더 이 위험 부담이 더 커진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이고 이런 이제 뒷배경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남쪽에 이제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 보면 총선 이 4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 여당인데 여당이 총선에서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져줘야 특히 안보 문제에서 뭔가 벌어져줘야 옛날에 이제 북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렇죠. 이제 뭔가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뒷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뒷배경들 있기 때문에 올해 전쟁 위기가 좀 상반기에 고조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실제로 지금 전쟁 훈련이 3월달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어떤 훈련들이 지금 예정이 돼 있죠? 네, 일단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키리졸브 훈련이 진행됩니다.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고요. 약 20만 명 정도가 동원되는 훈련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로 지휘소 훈련이라고 해서 지휘소에서 이제 작전 이렇게 명령 내리고 뭐 이런 작전 짜고 이런 거 위주로 진행된다면 3월 1일부터 그러니까 중첩돼서 진행되는 거죠.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독수리 훈련이 진행되는데 이건 야외 기동 훈련이라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막 대포 쏘고 뭐 폭격 훈련하고 이런 실제 이제 훈련들을 하는 그런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 규모도 상당히 크죠.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어서 그 쌍용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한미 이 해병대 연합 상륙 훈련을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그러니까 해병대의 상륙 훈련 자체가 이런 대규모로 진행되는 게 거의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에 뭐 23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도 서북도서 그 사령부에서 상반기 중에 이 상륙 훈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뭐 이건 뭐 구체적으로 언제 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상반기라면 여전히 역시 이제 3, 4월 달에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4월 총선을 앞두고 3월 달에 이 온갖 대규모 이 한미 합동 훈련들이 집중되고 있는 게 이게 상당히 좀 위기 징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뭐 RSY 훈련이나 독수리 훈련 같은 경우에 뭐 매년 해오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군사 훈련이 뭐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유독 지금 3월 훈련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3월 달 이후에 이제 4월 달에 중요한 일정이 있는데 남쪽에는 총선이 중요한 일정이겠지만 북쪽에서는 4월 15일을 태양절이라고 하죠. 이때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 이렇게 예고를 몇 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뭐 올해 강성 뭡니까 새 공동사설에서 보면 강성대국 건설 이게 계속 강조가 됐고요. 그래서 4월 15일 날 강성국가의 대문은 여는 어떤 선포 같은 걸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미국이 이 핵무기를 전 세계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뭐 몇몇 그 대여섯 개 강대국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군사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핵 독점 체제고 이 핵 독점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핵무기 하나가 이 수많은 재래 무기 하나하고 맞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무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상대하고는 함부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대국들 사이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구조적인 그런 게 안착이 돼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가장 이제 골치 아픈 게 이른바 반미국가, 뭐 악의 축이라고 부르는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는 거죠. 이런 뭐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이 나라들하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여차하면 이런 나라들에서 미국으로 핵무기 쏴버리면 미국은 이제 끝장나는 거기 때문에 본토에 핵무기가 떨어진다. 대도시 뭐 이런데 핵무기가 떨어지기만 하면 미국은 거의 이제 심각한 국가 멸망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게든지 이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못 갖게 하려는 게 기본 목적인데 북한은 이미 지금 핵실험을 2번이나 했고 아까 뭐 소식에도 나왔던데 2010년에 또 2차례 핵실험을 했던 것 같다라는 어떤 징후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아직은 공식적으로는 핵보유국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외교적으로 인정하면 핵무기가 있는 거 뻔한데 그래도 외교적으로 이걸 인정해버리면 거기에 걸맞는 이 대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데서도 핵 보유국으로서 협상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외교적으로는 인정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정보기관이라든지 무슨 군사 관련된 기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아니 북한은 핵무기 가졌네? 근데 미국이 왜 저걸 가만히 놔둘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이 당연히 북한을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재를 하고 핵무기를 뺏어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전쟁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전쟁을 했다가 전쟁을 해보려고 실제로 미국이 많이 시도를 했어요. 과거에도 많이 시도를 했는데 그 워게임이라고 하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그렇죠. 미국이 진다는 말이에요. 초창기에는 미국이 뭐 이기긴 이기는데 피해가 너무 커서 전쟁을 못하겠다 그랬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게 몇 년도에 그런 시뮬레이션이 있었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93년, 94년 이때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94년 전쟁 위기 때. 예, 그때 있었고 7년, 8년 이때에도 한 번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99년에도 한 번 보도가 된 적이 있고. 99년에도요. 예. 근데 그 초창기에는 이제 갈수록 피해 규모가 한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예. 이게 전쟁을 하려면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군사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해질 그렇죠. 수밖에 없으니까 예. 피해는 더 커지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게다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시뮬레이션들은 북한이 핵무기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쓴다면 더 참혹한 피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전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전쟁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 피해가 대략 나온다는 겁니까? 제가 뭐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는데, 뭐, 개전 일주일 만에 미군이 뭐 몇만 명이 죽고 뭐 이런 식의 피해가 나오고요. 뭐 몇 개 사단을 출동시켜야 된다 뭐 이런 게 나오고, 뭐 전비가, 어마어마한 전비가 뭐 소요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뭐 구체적인 수치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나오세요. 그럼 전문가인데. 네? 그럼 제가 하지, 방송을. 네? 그렇군요. 예, 오늘 좀 제가 급하게 좀 모시다 보니까, 예, 이런 자료나 이런 거 많이 준비를 못 하셨는데, 예, 뭐 대략, 예, 상당한 피해가 발생을 한다. 예. 뭐 이건 뭐 또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보도였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수백만 명이 뭐 개전 1시간 내에 수도권 지역에서 수백만 명이 사망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예. 이거는 어디까지는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해서 미국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경우죠. 그렇죠. 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얘기인데.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로 해본 적은 있나요? 그런 거는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보도된 적은 없습니다. 예. 예, 보도된 적 없고 아마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문제가 뭐냐면은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어디다가 사용할 것이냐. 남쪽에 있는 미군에게 사용할 거냐, 아니면 미국 본토에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북한은 계속해서 그런 엄포를 해왔어요. 전쟁 나면 남쪽에 있는 미군들을 한 명도 살려놓지 않고 다 죽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공식 이 엄포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미국도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실제 그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뭡니까? 경제 봉쇄를 해야 되는데 지난 50년간 경제 봉쇄를 해야 하는데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거 안 무너진다는 건 이미 그 2000년에 그 누굽니까? 페리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페리 보고서. 네, 예. 페리 보고서 미국의 나왔는데 국방부 장관이었죠, 당시에? 네. 예. 페리가 이제 한반도 6개국을 다 돌았어요. 그리고 북한도 실제로 들어갔고 그래서 쭉 보고 나니까 야,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을 어떻게 봉쇄를 하면 몰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몰락하기는커녕 안 되겠다. 몰락이 안 된다라는 거를 자기가 두 눈으로 딱 보고 와서 보고서를 올렸죠. 그래서 대북 정책 바꿔라. 그렇게 해서 북미 공동 커뮤니케가 채택이 됐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권 바뀌면서 또 이제 뒤집어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경제 봉쇄에서 안 된다는 건 미국도 이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안 된다는 건 뻔히 보이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이 급증하고 있고 뭐 실제로 이제 막 만수대 거리 공사 현장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아마 오늘 이제 올해 4월 15일 날 강성 국가의 대문을 열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뭐 AP통신 들어가 있으니까 AP통신은 평양 지국에서 막 영상들 보여줄 건데 그렇게 되면 뭐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아무튼 예,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이니까 다른 이제 반미 국가들이나 미국에게 이 통제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아니 저 나라는 핵무기 가졌는데 징계를 하기는커녕 응징을 하기는커녕 저 뭐냐 강성국가를 만들어가지고 뭐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야 우리도 그럼 몰래 핵무기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이란이 북한하고 똑같은 행보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거든요. 그죠. 10년 전에 북한이 하던 모습일 그대로 지금 뭐 이란이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얼마 전에 또 인공위성 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일종의 학습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이란만 하겠습니까? 이란도 그 지금 뭐 전쟁 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전쟁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못 건드린다. 그러면 이제 다른 뭐 쿠바, 베네수엘라 이런 반미 전통적인 반미 국가들 뭐 심지어는 반미 하다가 좀 미국하고 다시 친해져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나라도 다시 생각을 바꿔서 아니다. 이거 보니까 반미 해도 괜찮겠다. 이거 핵무기만 일단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일파만파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4월 15일 날 강성국가의 대문을 못 열게 하는 게 지금은 당장 급한 거다. 지금 이제 2달 앞으로 남았. 일단 뭐 북한의 발목을 좀 잡아보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전쟁을 하는 건 아닌 거네요. 그러면은 일단 뭐 미국이 전쟁을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런 부담이 있고, 네. 그렇다 보면 뭐 제재를 한다고 제재가 지금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북한이 뭐 올해 들어서서 뭐 4월이 될런지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으나 경제가 호전되고 뭔가 국가가 안착화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어쨌건 핵 확산이라는 우려가 더 가중이 될 테니 일단은 발목을 한번 잡아보는 차원에서 군사훈련을 좀 하면서 북한을 압박해보자. 네. 뭐 이런 정도 차원이라는 거네요. 일단은 이제 당장은 그렇게 되는데 예. 여기에 이제 좀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실제 전쟁의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해두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이제 그 배경으로 쭉 말씀드렸던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4월 달에 당장 강성국가 선포를 못하게 했다고 해서 그럼 5월 달, 6월 달, 7월 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계속해서 뭐 키리졸브 수준의 훈련을 1년 내내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훈련할 때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또. 예, 그렇죠. 안 그래도 국방비 깎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될 텐데 지난 이제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서 미국과의 북한과의 대결 양상을 보면 실제로 미국이 해법을 못 찾고 있다라는 게 딱 보입니다. 그냥 시간 때우기 하고 있는 예, 거죠. 예. 전략적인 뭐 말은 그렇다 갖다 붙이는데 그냥 시간 끌기 뭐. 예. 예.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경제 봉쇄를 계속해도 안 되는 거 뻔히 보이고
전쟁을 하려고 해도 전쟁도 안 되는 게 뻔히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빈틈을 노리는 겁니다. 만반의 태세를 갖춰놓고 빈틈을 노려서 북한이 혹시 허점을 보이면 그 허점을 타고 뭔가를 해보겠다. 뭐 한번 찔러본다. 네, 내부 붕괴 전략 하든지 아니면 전면전을 할 것처럼 해가지고 혼란이 조성되는지를 한번 본다거나. 그래서 실제 혼란이 조성되면 실제 바로 훈련한 중에 그대로 쳐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20만 명이나 되는 병력이 훈련이라는 건 딱 바로 전쟁할 수 있도록 준비가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거고 또 이제 반대로 보면은 북한 역시 그 전쟁 훈련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 과거에 이런 이제 키리졸브 훈련이나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 이전에 이제 뭐 팀 스플리트 훈련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북한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준 전시 상태에 버금가는 그런 이제 비상 시국으로 딱 돌입을 합니다. 북한에서도 대응 훈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예. 뭐 군인들은 전쟁 훈련하고 주민들은 대피 훈련을 하고 뭐 우리로 치면 민방위 훈련 같은 거겠죠. 그런 것들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부담이 큰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네, 그렇죠. 그럼 이걸 가만히 놔두겠느냐. 예전에 보면 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남쪽에서 뭐 한미 합동 군사훈련 했는데 북한의 전파 방해로 인해서 뭐 GPS가 교란됐다는 이런. 작년에 그런 일, 작년 네. 3월에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예.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북한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실제 북한이 했다면 그거는 전쟁 훈련에 대응한 어떤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실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GPS 교란 정도만 하고 끝날 건지 아니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제2의 연평도가 터질 수 있는 거죠. 연평도도 뭐 남쪽에서는 북한이 남쪽 주민들을 뭐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남쪽이 먼저 우리 형에 포를 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경고했고 그래도 계속 쏘니까 우리도 맞대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제 바다에다가 포탄이 떨어지는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떨어졌는지 뭐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물에는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 이건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이거는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고 이게 그냥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게 이게 이제 위험한 것이죠. 일단 뭐 서로 아무래도 뭐 미국 쪽에서 군사적 압박을 가하다 보면은 북한에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우발적인 충돌이 이제 확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준 것 같고요. 천안함 사건도 사실 그런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벌어진 거죠. 아 천안함이 예. 딱 언제입니까? 3월 말이었던가요? 2월 말이었던가요? 3월이죠. 3월 예. 말이었죠. 예. 그때였는데 그때가 독수리 훈련 와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이 많았죠. 이게 독수리 훈련 때문에 생긴 사고냐 아니냐 가지고 국방부에서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했다가 중간에 또 맞다라고 했다가 다시 또 뭐 말을 바꿨다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키리졸브 훈련하고 연이어서 이제 독수리 훈련을 하고 있었고, 있는데 예. 그 와중에 서해에서 갑자기 군함이 꼬르륵 가라앉았는데 이게 왜 가라앉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혹만 계속 불거지고 예, 있는 파란색 거고. 1번 인간어뢰 그렇죠. 예, 소행으로 알려져 있죠 현재까지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은 그 최북단에서 가장 이제 사실상 분쟁 수역이나 마찬가지인 거기서 대규모 훈련을 해군 훈련을 하고 있었고 뭐 잠수함 군함 이런 거 막 헬기 동원해가지고 훈련하고 있었는데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사실은 초창기에는 아 이거 진짜 북한이 대응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드러난 증거들 보니까 아 이건 북한의 대응이라기보다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증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자기들끼리 훈련하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어떻게 뭐 갖다 박았는지 아니면 암초에 걸렸는지 이렇게 해서 가라앉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들이 더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북한이 한 것이다라고 매직으로 글씨 한번 써가지고 터트려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 2년간 북한에 대한 어떤 압박, 대북 적대 정책의 어떤 근거로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북미 미국의 의도를 보면은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압박이 필요한 시기다. 예, 북한이 지금 잘 되는 꼴을 하여튼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거고요. 뭐 북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북한에서도 일정의 뭐 대응을 군사적 대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 자칫 잘못하면 이제 확전으로 갈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거고요. 하나 더 이제 좀 부연을 하자면 이제 우리 각하 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선거를 아까 뭐 얘기를 하셨는데 앞두고 있는 시기고 그죠? 지금 뭐 선거를 해보면 뭐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뻔하죠. 예, 뭐 당 이름도 뭐 새나라당인지 뭐 하여튼 예, 새머리당인지 예, 이렇게 바꿔놨는데 뭐 지금 아무리 바꾸고 뭐 별쇼를 다 해도 지금 새나라 이거 뭐 자주 바꾸지 마요. 힘들어 진짜. 예. 예,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한 조건에서 뭔가 무리수를 지금 둘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 쪽에서는 좀 국지적인 좀 충돌. 전면전까지는 뭐 바라실 만한 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정도 예. 배짱은 안 되죠. 그런 뭐 배짱은 없어요. 외국 나가면 몰라도.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묵지적인 천안함보다는 좀 센 거, 연평도보다는 좀 센 거, 예, 요런 정도 아마 충돌을 의도적으로 또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보실 가능성도 있는 요런 거고, 또 그럼 또 북한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예. 예, 하여튼 요런 조건에서 어떤 뭐 이런 대외 관계, 예, 지금 미국의 현황, 예, 그다음에 북미 간의 관계, 그리고 남국의 남쪽의 국내 정국 이런 걸 고려를 해볼 때 이번 3월이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렇게 한번 종합 진단을 해줬습니다. 잠깐요, 노래 한 곡 듣고요. 그럼 이제 참 뭐 한국하고 이제 미국은 대충 이런데 이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뭐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나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네. 날 때려라, 난 맞고 있겠다 이러면은 뭐 전쟁 안 나는 건데. 네. 그래서 전쟁 날래나요? 자꾸 때리면 이제 더 때리고 싶어지나? 맞고 있으면, 얘 힘이 없나 보다. 더 때려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새끼 바보네. 이거 예. 때리자. 뭐. 오판을 할 수가 있는. 그게 리비아가 뭐 이제 그러다 한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리비아가 뭐 핵포기도 하고, 뭐 말 잘 들어봤는데. 예, 얘 만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카다피 뭐 갔죠. 예, 지금 뭐 이제 이란도 노리고 있고, 요즘 또 시리아 예.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외국 상황을 봐도 북한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다. 예, 뭔가 대응을 해서 우리가 만만한 사람들 아니다. 이런 걸 한번 보여줘야 되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잠깐 노래 한 곡 듣고요. 그럼 북한 쪽에서 지금 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움직임이 어떤지,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요, 예, 윤도현 밴드의 철망 앞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흐르는 시냇물 미움의 골짜기로 물살을 가르는 물고기 떼 물 위로 차오르네. 눈물은 흐르네. 절망을 가지고 싱그런 꿈들을 품에 안고 흘러 굽이쳐가네. 손소리 들리는 듯도 해.
마음껏 서서가게 마음껏 녹슬은 절망을 거두고 마음껏 서서가게 마음껏 녹슬은 절망을 거두고 마음껏 서서가게 마음껏 녹슬은 절망을 거두고 마음껏 예, 윤도현 밴드의 예, 철망 앞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이건 뭐 유명한 곡이죠. 예. 녹슬은 철망을 걷어버릴 게 생겼네요.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는 예. 여기서는 이제 철망을 좀 잘 걷어보자 이런 뜻인데 예, 찾지 못하면 무슨 탱크들이 가가지고 철망을 걷어버리게 생긴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 각하가 이제 이른바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생전에 계실 때 3대 위기다 지금 한반도 3대 위기, 민생 위기, 뭐 또 뭐였나? 민주주의 위기, 그 다음에 뭐 평화의 위기, 남북관계 위기, 이렇게 이제 3대 위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민생이나 민주주의 위기는, 그냥 5년씩 개고생하고, 그죠? 다음 정권 때 가서 좀 잘해보자, 이러면, 그걸로 끝날 일인데, 남북관계 위기, 전쟁 위기는, 이게 한번 터지면 그냥, 서로 끝판을 보는 거죠. 뭐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고, 각하가 이제 임기가 뭐 1년여 정도 남아 있는데, 이분이 그냥 순순히 끝내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분이 이대로 지금 그냥, 정권을 순순히 내줄 뿐인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1년 지나면 정권 내주고, 바로 쇠고랑 차시고, 서울구치소 특별사동으로 이제 가시는 게 정상적인 이런 이제 예측인데, 이렇게 쉽게 죽을 뿐이 아니다.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뭐 애국전선 방송할 때도 어떤 분이 나오셔서 그랬죠. 그 씨름으로 비유하자면은 모래판에 몸이 닿기 5cm를 남겨두고 뒤집기를 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정봉주 씨, 정봉주 전 의원이 그 낙곰수에서 예전에 아마 1회 때인가요? 1회에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 각하가 이대로 무너지실 분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갑자기 무슨 한반도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예. 그럼 뭐 선거 막 연기되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박정희 대통령이 막 그런 거 했잖아. 뭐죠? 국가 뭐 비상대책위원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계속 하려고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당장 지금 선거 앞두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지금 상황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한반도 통신 첫 번째 주제로 3월 전쟁 위기 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해맑은님, 동북아의 문에 대해 간략한 설명은 없으신 건가요? 한 거예요. 했어요. 아까 시작할 때. 뭐 딴짓 하다가 또 오셔가지고 왜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저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나 애청자 요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동북아의 문이 뭐죠? 네. 동북아의 문은 동북아 평화번영 프로젝트 문의 약자로요.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를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뭐 거기뿐만 아니라 뭐 남쪽의 뭐 사회, 뭐 진보 운동, 뭐 그다음에 국제 정세 뭐 이런 것까지 다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고요. 뭐 단체는 단체인데 저 혼자 있습니다. 1인 단체도 단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무튼 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로는 절대 규정될 수 없는 그런 단체이고 뭐 이 글을 주로 써서 발표를 합니다. 블로그, 동북아의 문이라는 블로그에 글을 발표하고 있고, 또 방송, 뭐, 팟캐스트나 아니면, 여기 지금,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고정 출연을 하게 될 것 같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쪽, 6.15, 주권방송이라고, 거기 채널 6.15에도 출연을 하고 있고, 또 강연도 뭐, 다니고 있고, 뭐,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주로 이렇게 한반도 정세를 해설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셨죠, 이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1인 연구소랍니다. 제가 뭐 트리플 크라운 했다고 그러는데, 이분도 관계가 있어요, 저랑. 이제 트리플 크라운 중에 이제 이적단체, 그때 한때 같이 소속돼가지고, 일을 했던 분입니다. 이적단체가 된 이후에 저희 뿔뿔이 흩어졌어요.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참, 각하의 업적이시죠. 아무튼 좋겠어요. 저는 제 팟캐스트는 왜 지적을 안 해줬는지 정말 너무 아쉽더라고요. 국방부에 어디 탄원을 좀 해볼까 싶은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나 뭐 종북방송, 이적단체, 드론서적, 이런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어떤 석학의 반열에 올라가야,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로비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국방부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저는 하물며 뭐 남들 잘 가는 군대도 안 갔어요. 예, 방위 6개월 동안 방위하다 나온 사람이에요. 아니 저는 훈련병 시절에 사단장 표창까지 받았는데 예.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세게 해야 돼요. 앵간히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다 지금. 예. 그리고 저 이번에 뭐 오늘 아마 애국자서 녹음할 때 얘기 좀 오늘 특집 국방부 헌정 방송을 한다 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국방부에서 세게 밀어줘가지고 시청률이 많이 올랐대요 지금. 안 그래도 높은 시청률. 저도 이거 뭐죠 예전에 그 불온서적 그거 선정해주는 바람에 책 많이 나갔어요 그때. 재출간하지 않나요 그때? 예, 그래서 책도 한 번 더 내고 제가 뭐 2세 들어가고 뭐. 책을 내봐야 1세에서 다 끝나는데 1세도 다 못 파는데 국방부에서 하여튼 이렇게 한번 드립을 해주시면 바로 2세, 3세, 18세까지 나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 18세.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슷한 부류의 인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문경환 대표님께서도 이정연구소? 다른 이정연구소 되면 이제 뭐 트리플 크라운 아니고 뭐라고 해요? 더블인가? 그건 뭐예요? 하여튼 네. 이관왕. 저는 지금 노리고 있는 게 팟캐스트 최초의 국가보법 사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팟캐스트 최초에 네. 그건 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웬간히 해서는 안 돼. 더 좀 떠들어야겠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요. 저기 팟캐스트를 그죠? 저기 북한 그 자료들을 읽어줘요 그냥. 그냥. 저번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리트윗했다고. 그거 뭐 위반 구속되신 분 있죠. 아니, 그 사람은 의도가 그게 아닌데. 예. 북한을 찬양하는 의도가 아니라 북한을 비꼬는 의도로 리트윗을 한 걸. 그죠? 북한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죠. 이 지금 제가 보면서 좀 드는 느낌들이 뭐냐면은 국방부가 지금 국방부가 아니라 이 공안 관계자들이 공부를 안 해요. 맞습니다. 대충 인터넷 웹서핑이나 하면서 그냥 거저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관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지금. 일을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대충 보고, 애국전선? 옛날에 뭐 구국전선 있었는데? 이거 비슷하니까, 비슷하니까 이거 종북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냥 걸고 들어가고 말이에요. 방송 아마 안 들어봤을 것 같아요. 방송을 들어갔으면은, 그게 무슨 종북이, 북에 북자도 안 나와. 예? 그래갖고 제가 지금 한반도 통신을 따로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제대로 하려고. 그래서, 국방부 국정 관계자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세요. 딴 거 괜히 듣지 말고, 낙검수에서 절대 북한에 북자도 안 나옵니다. 그죠. 애국전선에도 안 나오니까, 지금 두 명이 일단 같이 나오잖아요. 다음 주에 나올 사람도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문제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제가 한반도 통신 쪽으로 다 몰아와 놓을 테니까, 세팅을 해놓겠습니다, 제가. 이거 가장 위험한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일하려면은. 그래서, 어차피 저도 2판 4판이고, 뭘 해도, 말을 안 해도 종북이야, 이제, 씨. 아무것도 안 해도 종북이 되는 이 판국에, 다 세팅해놓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괜히 뭐, 이것저것 찾아다니냐 고생하지 마시고요. 한반도 통신, 애청해 주시고, 일단 시청률이 중요해요. 국정원 시청률도 뭐 누가 알아? 이게 공안 기관이 들은 건지, 군인이 들은 건지, 알 게 뭡니까? 시청률만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뭐, 공안 기관 쪽에 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요 조직들만 움직여줘도, 조만간에 10위권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한반도 통신이. 그 공안 기관이 또 종류가 많아요. 그죠? 다 듣습니다, 근데. 그거. 국정원, 뭐, 기무사, 뭐, 또 뭐 있나, 보안사, 보수대, 보안수사대 있죠. 그죠? 뭐 등등, 뭐, 아까 또 국방부에서도 보고, 곳곳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요거 시청률 올리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저도 종북 외부로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 좀 드리면, 앱으로는 안 나가요, 이게. 그죠? 앱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낙곰수도 그러고요. 팟캐스트예요. 그런 건 좀 공부를 해보시고, 탄압을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해맑은님, 시청률 만능주의 맞습니다. 이제 배우는 게 없어요. 어차피 2판 4판이고, 갈 때까지 가겠습니다. 본 얘기 다시 들어가죠. 자, 이제 뭐 미국 쪽하고 한국 정부에서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좀 살펴봤는데요. 어쨌건 지금 2월 말부터 군사훈련이 들어가기 때문에, 곧 뭔가 총소리가 지금 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질 텐데요. 그죠? 가만히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이제 아까 말씀 좀 드렸는데, 현재 뭐 움직임이 어떤가요? 북한 쪽에선? 뭐, 일단 보면 이제 올 초에 그 1월 1일 새해 공동사설을 보면 좀 인상 깊은 대목이 있었죠. 이 군인 관련해서 국방 관련한 이 올해 이제 전략 노선을 쭉 밝혔는데 거기서 인민군대를 조국 통일의 돌격대로, 키워야 되고, 만에 하나 적들이 불지를 해오면, 이 기회에 조국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거죠. 3월 달에 적들, 이제, 제가 말하는 적들은, 북한에서 말하는 적들, 그러니까 미국과 이명박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미국과 이명박 정부에서 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뻔히 할 것이고, 또 이 상황이니만큼 분명히 강성국가 대문을 여는 걸 선포를
방해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진행하고 그런 성격으로 진행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는데 그냥 남쪽에서만 훈련을 하면 사실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게 뭐 포탄 한 발이라도 지난 이제 연평도에서 있었던 일처럼 포탄 한 발이라도 북측 해역에 떨어진다면 이걸 그냥 용납할 게 아니라 그냥 곧바로 통일 전쟁으로 그냥 만들어버리겠다 뭐 이런 이제 의지를 표명을 한 게 이번 공동사설이고 공동사설은 그냥 일반 사설하고도 차원이 다릅니다. 1년에 그러니까 모든 정부들이 그 1월 1일이면 신년사를 발표를 하는데 북한은 이제 신년사 대신에 95년도부터 공동사설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사설 자체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1년 동안의 노선을 밝히는 공식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제 천명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도 뭐 계속해서 남쪽 이명박 정부와는 더 이상 이제 상종할 수 없고 뭡니까 뭐 건드리면 뭐 불바다 뭐 성전 이런 이제 표현들을 계속해서 써가면서 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경고를 계속 해왔죠. 지금 훈련 계획 중에 그 북한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벌써. 네, 재작년에 문제가 됐던 이제 연평도에서 포사역 훈련을 하다가 그 포탄이 북한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서로 상충되는 지역이 있죠. 네. 서로 이제 겹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다 이제 포사격을 하면서 북한이 이제 대응한 그렇죠.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예정된 훈련 중에서도 그와 유사한 지금 상황이 있나요? 일단 그 쌍용 훈련, 한미 해병대 쌍용 훈련은 그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은 경북 포항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포항 인근?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죠. 예. 네, 그냥 훈련 성격이 원래 상륙 훈련이라는 게 상대방을 급습해가지고 적의 이제 이 중심부를 이렇게 장악하는 게 기본 상륙 훈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나라를 침공할 때 보통 예, 하는 작전이죠. 공격 성격이 강하죠. 이건 예. 방어 성격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키리졸브 훈련 같은 경우는 그냥 전역에서 특히 이제 전방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전역에서 벌어진다. 뭐 강원도 뭐 이런 철원 뭐 이런 데 쭉 벌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잘 발표를 안 합니다. 아마 이제 현직 기자분들은 뭐 보도 자료를 봤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그 구체적인 것들은 발표를 안 하고 몇 개 샘플을 보여줘요. 네. 오늘은 이 지역에서 훈련하니까 와서 사진 찍어 가세요. 하면서 몇 개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비공개로 자기들끼리 훈련을 하는데. 그러니까 훈련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개를 하는 것 위주로 알 수 예.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어쨌건 방어 훈련이다, 뭐 정례적인, 의례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도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훈련 내용들이 공개될 가능성은 좀 낮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뭐 공개된다는 거는 그냥 평이하게 평이한 예. 이런 훈련들을 하는 게 공개가 된다. 네. 예.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천안함 사건 때도 사실 거기서 훈련한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제 배가 쭉 가라앉으면서 언론에 보도되니까 그제서야 여기서 훈련을 했구나라는 거 이제 알려진 것처럼 분명히 서해에서도 훈련을 특히 요즘 들어서 갈수록 서해에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방사라고 또 만들었잖아요. 서북 도서 사령부라고 해가지고 따로 사령부를 만들어가지고 서해에 어떻게 이제 군사력을 집중시키겠다 해서 지금 그쪽에 뭐 군비 증강도 상당히 예.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무기들도 계속 도입하고 있고 뭐 이제 말은 북한이 서해 이 오도를 쳐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명분을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뭐 분쟁이 발생하면 이건 뭐 서로 군비를 이렇게 쭉 높여왔기 때문에 누구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서해에서도 분명히 훈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키리졸브 훈련에서 독수리 훈련 과정에서 있고 그나마도 이제 상반기에 서북도서에서도 이 훈련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키리졸브 훈련과 별도로 또 이제 훈련을 한다는 거니까 지금 이제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서해 아닙니까? 서해는 왜냐하면 사실상 분쟁 지역이 돼버렸는데 남쪽과 북쪽이 주장하는 영해가 달라버리기 때문에 서로 겹쳐버립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하는 건 사실 상당히 위험해요. 근데 기어이 이제 여기서 훈련을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땅이라는 거를 언론에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게 기본 이명박 정부의 의도기 때문에 기어이 여기서 한번 훈련을 해보겠다라는 거고 북한은 너네 거기서 훈련하다가 한 발이라도 넘어오면 바로 이제 불바다다 이렇게 계속 엄포를 놓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안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컨대 그러니까 NLL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영해라고 주장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NLL보다 훨씬 남단에다가 그 서해오도 네, 그 분계선을 그어놓고 거기가 자기네 영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NLL 인근에서 작전을 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영해 침범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서해 5도에서 훈련을 하려면 장거리 포 가지고 남쪽으로 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단거리포는 무조건 다 북한 영해에 떨어지는 영해에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자기 영해에 떨어지는 거죠. 그럼 뭐 거의 100% 북한의 영해로 들어간다. 그렇죠. 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뭐 포수 사격을 해가지고 포탄이 떨어지건 아니면 뭐 전투 함정이 들어가건 간에 서해 인근에서 훈련을 할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가 영해로 그 주장을 하고 있는 NLL 수역에서 군사 활동을 하게 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영해를 침범했다. 네. 라는 주장이 성립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북한은 지금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국제해양법에 근거를 해서 93년인가 4년도에 그 북에서 제안한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훨씬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서해오도를 포함하죠. 예, 그게 그게죠. 포함합니다. 그런데 서해오도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100길 정도만 열어주고. 네. 통항 질서라고 해가지고 거기만 너네는 거기로만 다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전문가들 이제 이 국제법 전문가들은 주장은 뭐냐면은 국제법에 따라서 이건 국제해양법에 따라서 그은 선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명분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연평도에서 이제 그 포 사건 같은 경우도 이거 국제사법재판소에 뭐 제소하겠다 뭐 남쪽 정부나 막 그런 주장했는데 제소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진다 이렇게 전문가 그러니까 제소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진다. 네 그렇죠.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거죠. 서해가 그래서 이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고 이곳에서 훈련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해 11월이죠. 북한 최고 사령부 보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존해 있을 때인데 북한이 뭐 도발을 할 경우에 연평도 불바다에 이어서 청와대 불바다, 뭐 네. 나아가 본거지 불바다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뭐 남쪽의 국민들 정서는 뭐 또 불바다? 그러느냐, 또 불바다냐, 그냥 엄포를 좀 겁을 주는 거 아니냐. 남쪽 정부한테 뭐 이런 정도의 해석이 많은데 북한이 진짜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 가능성이 즉 청와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북한이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경고 수위가 계속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야 경고 수위만 높아지고 있지 남쪽에서 뭔가 계속 뭐 북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일종의 명분 쌓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계속 우리는 하겠다 경고를 계속했다. 그런데도 너네가 계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때린다라는 명분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평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연평도 때 남쪽 언론에는 공개는 안 됐지만 그 연평도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겠다, 포사격 훈련을 한다라고 하니까 북쪽에서 경고문을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게 드러났죠. 경고문을 계속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남쪽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훈련을 하다가 얻어맞았다라고 해서 언론에서 이제 비판을 받았는데 네. 거기서 보면 이제 북한이 경고문을 계속 보낸다는 거죠. 그냥 한 번 보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보내고 하지 말아라. 하면 때린다. 진짜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경고문을 계속 보내서 이게 명분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노력을 최대한 했는데 네, 그렇죠. 대화로 풀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국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우리는 한다. 네. 이런 명분 축적용으로 북이 이제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이 명분이 충분히 이제 쌓였다고 생각되면 진짜 때리는 거죠, 이건. 그럼 그때 가서 후회한들 이제 이미 늦은 게 되는 거 아니냐. 청와대를 어떻게 때릴까요? 가장 이제 기본은 청와대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을 다 포괄하는 장사정포가 있지 않습니까, 북에서. 북한의 이제 장거리포. 네. 예. 그걸로 이제 때리면 되는데. 그게 뭐 세정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서울까지 날라오나요? 말 그대로 이제 장사정포니까 서울 뭐 더 밑으로까지 다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뭐 휴전선 근방에 이제 배치된 게 뭐, 몇만 문 정도 된다고 하니까. 휴전선에만 배치돼 있는 게. 예. 그걸로 이제 쏘면 뭐 이제 서울은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되는 건데. 근데 북한의 이런 그동안 보여줬던 어떤 전략, 정책들을 기초로 본다면 서울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기보다는 청와대만 불바다로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 이게 연평도 때도 딱 드러났는데 연평도 그 사건을 본 그 군 관계자가 그런 얘기 했대요. 북한의 그 연평도 포격 지휘한 그 지휘 간부를 만나면 나중에 술 한잔 사주고 싶다고 이런 이제 친북성 있는 발언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아주 그 작전을 잘 짜가지고 포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 발을 바다에 공해상에 그냥 쐈어요. 그래서 이건 0점 조절을 한 거다. 조준을 하기 위해서. 거리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본 거고. 네, 그날의 바람이나 뭐 습도나 이런 걸 이제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0점 조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쐈는데 북쪽에 있는 이제 해안에 먼저 쐈다는 거예요. 군 시설에. 그렇게 해서 민간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내로 그 이제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쐈는데 그 중에서도 그냥 아무데나 막 무작위로 쏜 게 아니라 그
이 방사포, 북에선 방사포라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이제 로켓포죠. 로켓포가 사실은 무더기로 막 쏘는 용으로 개발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정밀도는 사실 떨어져요. 근데 그걸 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희한하게도 군 시설과 관련 있는 부분만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군 시설이 아니면 좀 그 관공서 같은 그런 아니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민간의 시설에도 좀 일부 떨어지고 해서 뭐 뭐죠 가옥들 민가가 좀 네. 파괴되고 이런 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훈 상수님이 보험평 들고 뭐 그런 장면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데가 이제 슈퍼마켓에 떨어진 네, 게 그렇죠. 나왔는데 네. 슈퍼마켓이 원래 거기가 그 군용 그 창고로 쓰던 데라고 해요. 그 나중에 원래는 이제- 거기가 네. 군용 창고로 쓰였다가 네, 나중에 이제 바뀐 거죠. 슈퍼마켓으로 그냥 바뀐. 그러니까 거기가 떨어진 걸 보면서 그 예전에 이제 비공개로 사용하던 군 시설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러니까 최근 정보가 없었던 거네요. 슈퍼로 바뀐지는 모르고 네, 예, 그냥- 여전히 군시설인 줄 알고 거기다 혹은 모르죠. 수포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에는 군 뭐 창고가 군시설이 여전히 있는데. 유지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 PX인가 혹시 그 슈퍼가? 아, 그럴 수도 군인들이 가서 먹나요? 네, 그럴 수도 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남쪽에 있는 군 전문가가 야, 이 북한의 이 포격술이 상당히 신비롭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술 한잔 사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네, 그 양반 조심하세요. 예. 네. 큰일 납니다. 예. 편의 제공이에요. 편의 제공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북한의 포격술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네. 북한이 정밀 가지고 타격할 수 있는 있다. 이런 장거리 어떤 무장력 이런 걸 고려해 보면은 뭐 청와대를 포격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렇죠. 예, 마음 먹으면 이제 포격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네. 그럼 포격을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을 수가 있나 그걸? 포격을 막는 제가 뭐 MD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네, 미사일 방어체계. 방어막. 그건 네. 이제 미사일 맞추는 거고 네. 포탄을 막는 기술은 아직까지 없는 거죠. 포탄 날라오면 그냥 맞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포탄 날라올 것 같다라고 하면 일단 대통령이 지하 벙커로 도망가는 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겠죠. 아니 근데 그 포탄이 날라오는 걸 또 무슨 포착할 수도 없잖아요. 미리 레이더에 잡히나 포탄이? 레이더에 잡히죠. 레이더에 잡으면 뭐 합니까? 날라오는. 그뭐 바로 떨어지는데. 몇 분이면 날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분이 아니죠. 포탄이면 몇 초 만에 날라오죠. 그러니까 빵 쏘면은 예. 예, 휴전선에 쏘면 몇 초면은 그렇죠. 바로 인근이기 그럼 때문에. 알아도 뭐 어디 대피가 안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포를 이제 쏘려면 어떻게 합니까? 포는 기본적으로 은폐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하 시설에 은폐돼 있는 걸 장막 걷어내고 포를 앞으로 딱 꺼내는 걸 포착한 순간 바로 대피를 해야 하는 빨리 대피를 해야 거 된다. 외에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다. 예, 근데 그건 평소에도 하잖아요, 그죠? 뭐 포를 꺼냈다 넣었다 꺼냈다 넣었다. 그렇죠. 그걸 이게 하기 이제- 때문에 그걸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대피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럼 결국은 이제 발사를 한 다음에 혹은 뭐 이제 이러저러한 정황 네. 이런 걸 놓고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럼 뭐 현실적으로 발사한 이후에 대피를 한다면 대피가 불가능. 그렇죠. 서울이 워낙에 군사분계선에 가깝기 때문에. 각각에서는 이제 벙커로 피할 수 있는 시간도 어려운가요? 벙커가 뭐 어떤 구조로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뭐 몇 초 사이에 벙커까지 갑자기 의자가 뭐 쑥 내려가가지고 벙커로 들어가는 건 아닐 그 테고. 정도 첨단 시설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어디로 뭐 이동을 해야 될 테니까. 예, 이건 참 위험한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거의 각하가 어쨌건 뭐 형식적으로건 뭐 평시지만은 군 통수권자인데 평시 군 통수권자인데 예, 뭐 완전히 지금 북한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신변 자체가 네. 예, 북한의 우리 군 최고 통수권자가 예, 신변이 노출돼 있는 상태고 공격을 할 경우에 전혀 방어가 안 되는 상태인데 지금 북한에서는 그걸 하겠다 이러고 네, 지금 그렇죠. 있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몇 달째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포격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동아일보인가를 보니까 북한이 서해 5도를 폭격할 수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그랬었는데 포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서해 5도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갑자기 급부상하기 공기부양정이 막 나왔는데 공기부양정, 네, 예. 공기부양정이 뭐냐면은 바다에서 달리다가 바로 육지에서도 계속 달릴 수 있는 호버크래프트라고 그러죠. 호버크래프트. 예. 예, 그건 이제 우리말로 공기부양정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많이 그 북쪽에 그 호버크래프트 기지 그 해안 기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막 됐는데 그 같은 경우 이제 상륙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거죠. 바다에서 상륙 바로, 준비를 하고 있는 예, 거다, 지금.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재작년 연평도 사건처럼 포격해가지고 일단 혼을 빼놓은 다음에 군 시설 무력화시킨 다음에 바로 그냥 상륙을 해가지고 점령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연평도를 점령할 가능성. 예, 연평도를 비롯한 이제 서해 5도를 점령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남쪽 군부에서도 여기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공기부양정을 맞출 수 있는 포라든지 아니면 자기들도 공기부양정 거기다 이제 동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자기들은 땅 위에 있는데 공기부양정을 왜 하나요? 글쎄요 뭐 웅진반도에 상륙을 하려고 그러는 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실은 뭐
표를 공격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기부양장이 들어오는 건데 폭격을 그렇죠. 그렇게 해버리고 다 파괴되고 나면은 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남는 건 뭐냐면은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먼저 포를 쏜다면 그 포를 쏜 곳을 폭격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국방부에서 밝히는. 그래서 작년 말에 그 훈련을 했었죠. 그러니까 적의 원점을 뭐 타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이제 우리 쪽에다 포격을 하게 되면은 거기다가 북한의 포 사격 지점에 대응 포격을 한다. 그렇죠. 근데 대응 포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시간을 이제 봤는데 그 북한의 해안포들은 전부 바위를 뚫고 그 안에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쏠 때 쫙 나가지고 뻥 쏘고 다시 쏘고 들어가고. 예. 예. 근데 나와서 쏘고 들어가는 그 시간이 있어요. 예. 그 시간에 재빨리 맞추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온 거를 딱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를 조준해가지고 뻥 쏘는 동안 다시 들어가는 시간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의 군부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재빨리 쏘아서 맞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최성 의원인가 그 어떤 국회의원이 몇 년 전에 그 자료를 발표한 게 있어요. 남쪽에서 훈련하고 있는 그 시간을 보니까 뭐 몇 분 되는데 북한에서 그 쏘고 들어가는 시간을 보니까 그게 더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쏘고 들어가면 맞출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산에다 그 암석 지대이기 때문에 그건 뭐 핵폭탄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뭐 부서지지도 않는 거고. 그냥 쏘나마나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인데다가 만약에 또 대응 포격을 하게 되면은 이건 전면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북한 이제 영토에다 공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선 섬을 쐈는데 영토에도 알았다. 그러면 우리도 영토로 쏘게 될 거다. 예, 그러면 이제 수도권으로 떨어지는 거죠, 포탄이. 더 커지는 거죠. 이제. 판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일단 대응 챙기랍시고 정부에서 나온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거 뭐 청와대 불바다를 만들지만이 지금 이런 얘기까지 뭐 나오곤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대응책은 뭐 사실 실효성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고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일단 뭐 저는 청와대에서 먼 데 삽니다. 쌍문동, 도봉구 쌍문동에 살기 때문에 뭐 안전하긴 한데 예. 뭐 종로구 인근에 사시는 분들 많이 우려가 되네요. 효자동 일대 이런 분들 우려가 되고 각하의 신변. 제가 그 북에서 그 보도가 나왔을 때요 인터넷 사이트 댓글을 쭉 봤어요. 그래서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든다는데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이 분노하겠구나 싶어가지고 댓글을 봤더니 참 댓글이 가관이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장난. 뭐 무슨 뭐 떡 돌려야 되겠네요. 뭐. 빨리 쏴주세요. 언제 쏘나요? 뭐 이래서 이게 지금 청와대에다 진짜 북한이 포격을 해도 국민들이 이거 참 분노하고 슬퍼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라고 지금 걱정되는 이러한 형국인데 실제 북한의 움직임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일단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나머지 남은 이야기. 이거 지금 이제 참 점점 이제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해법이 있는 건지 해법이 있기는 한 건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신청해 주셨죠? 변진섭의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 정말 우리에겐 사랑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각하에겐 사랑이 필요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
작고 약한 힘이라도 내겐 큰 힘 되지요. 내가 울 때 그래 따뜻한 위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울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그 순간이 바로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을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그 순간이 바로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그 순간이 예, 한반도 통신 오늘 첫 번째 애청자 여러분들과의 만남입니다. 오늘은 동북아의 문 문경환 대표님 모시고 한반도 전쟁 위기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한참 더 있으니까 낫네요. 배치장도 맡들면 낫다고. 예, 혼자 할 때보다는 또 전문가분이 나오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저 혼자 떠들 때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 여러모로. 예. 아직은 조금 어색하죠. 지금 방송이 좀 다듬어져야 됩니다. 아마 이번 달 한 달 동안은 계속 이렇게 좀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문경환 대표도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방송 다른 걸 하시는데 그 주권 방송에서 그 채널 615라고 또 유사한 거의 같은 내용이죠. 거의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고 계신데 오늘 또 땀물에 오니까 여의도 물을 먹으니까 약간 어색하신 모양입니다. 근데 뭐 계속 하다 보면은 뭐 자연스러워지겠죠. 네네. 저는 왜 뭐 이 경향 자체가 근엄하고 딱딱한 거 싫어합니다. 어렵게 얘기를 하면은 안 그래도 어려운 얘기들을 어렵게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가볍고 편하게 사실 뭐 주제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들인데 이게 안 그래도 어려운 문제를 어렵게 얘기해 버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런 상황이 자꾸 돼버리고 이거 뭐 전쟁이 난다는 것만큼 더 심각한 이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방송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는 데도 없죠 지금. 네.
그죠? 맨날 이란 전쟁 얘기 나오고. 예, 뭐 남의 나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예. 근데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가능하면 여러분이 쉽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경환 대표님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아마 매달 초쯤에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북미 관계,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정세를 이렇게 분석해 주시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예, 아까 이제 북한의 움직임 뭐 조금 얘기를 좀 해봤는데 1월달 들어서서 북한이 조금 또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이제 대장이 최고사령관으로 네, 됐죠. 추대가 됐죠. 예,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금 뭐 군사 부분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뭐 어떤 분위기인가요, 북한 쪽에선? 일단 1월 1일 현지 지도가 가장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김일성 주석 서거 이후에도 94년도 이후에 95년도에도 1월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 지도가 가장 눈길을 끌었는데 그때 이제 다박솔 초소라고 해서 그 대공포 부대를 방문을 했었죠. 그 전방에 있는 거기를 방문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성군 정치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이제 1월 1일 올해 1월 1일 날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어디를 방문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다 집중이 됐었습니다. 근데 어디를 방문했냐면 류경수 탱크 사단이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서울 유경수 탱크 사단. 예, 그러니까 근위 서울 그 류경수 탱크 사단 뭐 이렇게 근위 서울이요? 예. 그래서 왜 서울? 북한 부대 이름에 서울이 붙어 있는 게 참 특이하죠. 예, 평양 근위도 아니고 근위 평양도 아니고 왜 근위라는 게 보통 근위병 할 때 그런 의미죠, 그죠? 예. 그래서 좀 권위 있는 그런 곳에 이제 붙여주는 이름인데. 그럼 서울을 근위한다. 그럼 서울을 지키는 그게 이제 탱크 사단이란 얘기는? 그 사단이 유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류경수가 이제 북한의 이제 군 부대 그 사단장인가 군단장인가 아마 했을 거예요. 거기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대가 이제 한국 전쟁 시기에 서울에 가장 먼저 진군한 그 부대입니다. 탱크. 서울에 제일 먼저 입성을 했던.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는데 어쨌든 서울에 가장 먼저 입성을 한 그 부대였고 그 부대가 이제 한국 전쟁 내내 상당한 이제 활약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아주 유명한 부대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렇게 이름을 이제 근위 서울 류경수 탱크 사단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전쟁이 터지면은 남쪽으로 가장 먼저 내려오는 부대가 류경수 탱크 사단이라는 거네요. 그 사단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그 북한에서 군사훈련하는 장면을 그 여러 차례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류경수 탱크 사단 훈련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충격적인 그 장면이 있었죠. 그 도로를 탱크가 질주를 하는데 도로에 편말을 세웠는데 남쪽 지명들이 다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남쪽으로 자기들이 탱크 타고 내려가겠다라는 거를 훈련으로 보여준 거죠. 그걸 의도적으로 또 대회 공개를 했어요. 남쪽 공개할 만한 내용은 아닌데요, 그죠? 네, 뭐 그렇죠. 남침 훈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비난받기에 비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한 이유가 뭔가요, 그럼? 나 욕 먹고 싶어서? 남쪽 보여주는 거죠. 너네 긴장해라. 우리가 이 정도로 준비하고 우리 있다. 이럴 의지가 있다. 네. 이런 행보를 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뭐 남쪽과 함께 사실은 미국까지도 뭐 전달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함부로 오판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제 의미를 담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대를 1월 1일 날 방문했다는 게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올해 가장 중요한 이 부문 중에 하나로 그 부대로 이제 현지 지도를 했다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남쪽 언론에서는 주로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이 성군 정치를 계속 계승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만 분석을 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류경수 탱크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의미, 이 전쟁이 났을 때 남쪽에 가장 먼저 이 진군할 그런 이제 기갑 부대로서 첫 번째 부대가 된다라는. 거기를 방문한 것 자체가 올해 전쟁 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만약 전쟁이 났을 때 북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단순히 그냥 방어 전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사설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 기회에 그냥 조국 통일로 가는 그런 전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거죠, 대외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1월 1일 현지 지도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군부대 현지 지도가 많았는데 언론 보도 보니까 공개된 현지 지도가 8차례 있었대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그러니까 군부대 현지 지도만. 예. 아니. 그 전체 공개된 게. 예. 그러니까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8차례의 현지 지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6차례가 군부대 훈련이었다. 그 현지 지도였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략 어느 부대, 어떤 유의 부대들이 있나요? 다는 제가 못 봤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류경수 탱크사단이 탱크사단, 있었고, 예. 그 다음에 공군 제378 군부대를 시찰했다고 나오는데, 공군 제378 군부대. 예, 여기는 이제 어떤 또 유명하냐면, 오중읍 7연대 칭호를 받은 부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좀 모범적인 이런 부대다. 네, 그렇죠. 이런 거죠. 가장 예. 모범 부대. 북한이 올해도 공동사설에서 오중읍 7연대 칭호장치 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만큼 군부대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대중운동으로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게 오중읍 7연대인데 여기 칭호를 받은 군부대들은 쉽게 말해서 이제 최정예 부대들이다. 좀 센 데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거기를 이제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몇몇 군대를 있는데 제가 다 기억 못 하겠고 공군 부대를 방문한 것도 있었고 이렇게 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 서울 불바다, 청와대 불바다 얘기하면서도 이제 북한이 포격을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은 이제 다른 포격이 아닌 방식이라면 이제 폭격을 하는 방식도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런 차원에서 탱크 부대, 공군 부대 이런데 현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의미심장하죠 이게. 이런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예.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는 하여튼 이렇게 군대에 대한 어떤 새 벽두부터 군대를 다잡기 위한 군대를 어떤 좀 세우기 위한 이런 이제 현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한반도 통신 주간 한반도 통신 말씀드리면서 이제 첫 번째로 보내드렸던 내용인데요. 국방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 정책국이죠. 네. 예, 정책국에서 공개 질문장 9가지 질문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공개 질의서 이런 건데 지금 공식 입장을 낸 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에 국방위원회가 성명서를 한번 발표했죠. 네. 그 성명서 내용이 대략 어떤 내용인가요? 성명서 내용도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이명박 정부와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 영원히 대화를 하지 않겠다. 네. 이게 이제 결론이고 국상 기간에 북의 이제 애도 기간에 이명박 정부가 보였던 행태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 인륜도 저버린 이런 이제 정부와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한 게 이제 국방위원회 성명이었죠. 이번에 공개 질문장에서도 제일 첫 번째를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대국상. 네. 예, 이런저런 한 거에 대해서 사죄를 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나왔던데 북한이 이 문제에 이렇게 민감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제 북한은 수령 중심 사회이다 보니까 이 체제 자체의 특성상 지도자를 그러니까 이 수령이라고 하죠. 수령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사회의 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 이 인민들의 어떤 의사를 반영한 인물로 이렇게 딱 세워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남쪽이나 다른 나라들의 대통령 뭡니까 총리 이런 사람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이제 중요시하고 이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모욕을 국가 자체에 대한 모욕, 인민들에 대한 모욕으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고 이건 사실 북한과 이 대화 외교를 하는 나라들에서는 상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외교의 기본 이제 상식으로 돼 있고 그런 걸 이제 지키지 않는 건 사실상 북한하고 외교를 하지 않겠다라는 걸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고 사실 남쪽에서도 2000년 이후에 상당히 남북 관계가 활발해졌을 때도 외교부 관계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했고 그다음에 민간 교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 교류할 때 남쪽의 방북단들을 통일부에서 기본 교육을 하는데 통일부에서도 그걸 주의를 시켜요. 괜히 북한 가가지고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라. 말 잘못 꺼냈다가는 혼쭐 나니까 괜히 교류가 안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아주 조심해야 한다. 이런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북의 최고 지도자 괜히 언급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남쪽의 이 정부 당국자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이제 이 국상 기간에 북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이제 행동들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북에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자극한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애도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네. 통일부 장관이 노란 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좀 노란 잠바 입고 애도를 했나요? 웃기는 이제 행동을 한 건데 사실 보통 정신병자 아닌가 이거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온 게 정상이니까. 까만 옷을 입고. 근데 기자들 앞에 노란 잠바를 입고 와가지고 노사모도 아니고 왜 그런가요? 글쎄 하필이면 하고만 색깔 중에
그것도 노란색을 입는 것도 참 노란색이 특이한데. 가장 경망스럽고 뭐 좀 네. 그런 밝은 색인데. 그쵸, 뭐, 젊은 애들이 뭐, 그냥 놀러 다닐 때 입는 그런 옷을. 뭐 악의적인 거 보통 또 안 입잖아요.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노란색 입고 다닙니까? 아마 이번에 그 테레비 보여주려고 일부러 사지 않았을까? 집에 그런 옷 있기나 했겠습니까? 노란 그죠. 노란 옷을 뭐 나이 뭐 50, 60 돼가지고 누가 노란 옷을 입죠?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은. 근데 그걸 하여튼 그날 입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입고 나와서 그 발표를 했어요. 정부 입장은 뭐다. 라고 발표했는데, 북한에 대해서 애도를 발표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인민들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막 물어보는데, 우리는 북한 정부와 인민들을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해서만 위로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뭐 국민들이랑 입장이 비슷하네요. 우리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별개로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자기들 자기들이 당하니까 뭐 자기들 그런 입장대로 얘기를 했네.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자극을 했죠. 사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서 조문을 이렇게 공식 애도하는 입장을 보냈거든요. 근데 거의 그 남쪽하고 미국이 거의 유일하게 주민들에 대해서만 따로 이렇게 미국도 뭐 주민들의 뭐 슬픔을 생각한다 뭐 이 정도의 표현만 썼어요. 그러니까 공식 애도를 하지 않은 거죠, 사실. 근데 미국 쪽에서는 그 김정은 최고사령관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런 얘기도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세게 간 거죠, 지금. 네, 더 세게 간 거죠. 네. 네. 그런 우리가 식으로. 미국보다 센 거는 그런 거밖에 없네. 네. 맨날 대북 강경책 하면은 오바마보다 앞장서서. 이명박이, 예.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뭐 거기에 거기에 그걸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낼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는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애도 조율 안 했다고 뭐 한판 붙자라고 하느냐. 그건 좀 네.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도 있을 텐데. 그거 이제 뿐만 아니라 이 조문 자체를 또 가로막았죠. 근데 조문을 사실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이호 여사하고 현정원 회장이 갔죠. 갔는데 네. 딱 두 팀만 허용을 하고 나머지 다 가로막았고 심지어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권영숙 여사도 네, 그렇죠. 가겠다라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을 때 북에서 그 조문 그 조화만 보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못 간다. 조화만 보내라. 이 상호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참 원칙적이네. 이 참 상식 뭔가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이제 입장인데. 쥐대가 있도 아니고. 어떻게 좋아하는 거 같나요? 그래서? 아마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 조문은 많은 그 남쪽의 단체들이 조문을 통일부에 단체들이 보냈으니까 조문 좀 했죠. 예. 아마 그건 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이제 상당히 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인 그런 뭐 그런 이제 인륜에 어떤 해당하는 거 가지고 상호주의를 하겠다라고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을 좀 자극한 게 아닌가.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었군요.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북에서 발표를 한 그날 곧바로 남쪽에서 군부대에 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비상 경계령 내리고 그 등급을 쭉쭉 올렸죠. 그리고 원래 데프콘하고 그 워치콘도 등급을 올리려고 했는데 미국하고 그건 미국이 결정하는 거라서 미국에게 요청을 했는데 미국에서 괜히 자극하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안 올린 거고 남쪽에서 자체로 할 수 있는 건 다 올렸어요. 그래서 정부 기관들도 전부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들 전부 그날 뭐 집에 퇴근 못 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했고 북쪽에서 뭐 만일의 사태가 날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한미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급변 사태가 날 수 있다. 그러면서 예의주시하면서 뭐 계속 감시태세 높이고 뭐 정찰기 띄우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사실 북쪽 입장에서 상당히 그게 이 자극을 하는 거죠. 자신들은 큰 비극을 이제 당한 건데, 국상을 당한 건데, 거기에다 대고 남쪽에서 군부대들이 갑자기 총 동원돼가지고, 막 어수선하게 막 정찰기 돌아다니고 있고, 뭐, 비상 때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부가 뭐 이건 직접 한 일은 아닌데, 저는 이거 뭐 상가집 가서 춤추는 꼴이라고 그랬는데, 이른바 반복단체들이. 네, 삐라 날리고. 연결식 그것도 당일날, 그 삐라를 날리고. 심지어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남산에서 뭐 축포를 쏘려고. 그건 정상적인. 아니, 그런 계획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취소를 했다. 그 정부에서 그건 반대를 해가지고. 이건 좀 진짜 도의적으로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한 북한의 어떤 전통적인 그 체제의 특성을 놓고 볼 때 이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렇죠. 북한의 존엄을 심각하게 건드리는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강력히 반발하는 거다. 뭐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건 뭐 북한이 9개의 전제 조건 이제 이걸 하면 네, 대화를 하겠다. 네. 뭐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뭐 어떻게 위기가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이걸 배경을 보면은 북쪽에서 이제 작년에 그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국방위원회 이제 성명을 발표를 해서 영원히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죠. 1월 1일 공동 사설에서도 이명박 정부하고 이제 상정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였고. 근데 남쪽에서는 통일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좀 이게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이제 그 통일부에서 새해 업무 보고를 하면서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면서 그 고위급 회담을 뭐 추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북 사이에 지금 뭐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뒤늦게 왜 그러는 건가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원래 그 12월 31일 날 밤에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를 했고 그 다음 날 오전에 이제 신년 연설을 했어요. 예. 거기에 실린 내용만 보더라도 대북 강경 입장이었습니다. 예. 북한에 대해서 뭐 이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해야 된다. 뭐 이런 굳이 할 필요 없는 발언들을 막 이제 집어넣어서 한 번도 단호하게 한 적은 없잖아. 항상 단호하게 당했죠. 그죠? 예. 그런 이제 입장을 발표를 해가지고 대북 강경책을 보였는데 북에서 그 이제 계속 세게 나오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단 올해는 예전처럼 강경에 간다라는 입장인데 북에서 너무 세게 나오니까 이거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좀 한 발 물러선 게 아닌가. 그래서 통일부에서 이제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러니까 했는데 일단 북한 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 예, 한 발 좀. 이거 또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일단 대화를 모색해보는 그렇죠. 그런 정도 분위기다. 예. 예. 그런데 정확하게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기자들이 그래서 물었어요. 고위급 회담을 이제 제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가 제안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제안을 해오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화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죠 지금. 예. 북에서 대화를 제의하면 우리들은 대화에 나설 수 있다. 북에서 대화를 제의할 지금 하지 않겠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무슨 소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좀 명분 쌓기를 네. 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뭐 쇼를 만약에 하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뭐 3월에 문제가 터지면 결국 이제 누구 책임이냐 이런 책임론이 나오게 될 건데 뭐 북도 북한 나름대로 지금 아까 뭐 명분을 좀 쌓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대화할 용의가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하지도 않을 거고 북한에서 제의하면 하겠다 이러면서 실제는 안 되는. 네, 그렇죠. 네. 할 수가 없는 뭐. 그래서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뭐 안 됐다 뭐 이런 뭐 명분을 좀 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네.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뭔가 유화적인 그런 이제 그 발언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저건 이제 쇼다라는 거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질문장을 던진 거다. 어차피 네. 이제 속심이 안 그러니까 속심을 네. 까발기기 위해서. 그렇죠. 질문에 한번 그럼 너네가 진짜 대화할 생각이 있으면 질문에 대답을 해봐라라고 했는데 제가 질문장을 쭉 읽어봤는데요. 예.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목이 있고 구체적인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네. 맨 마지막에 이게 질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요구안이에요, 요구안. 마지막에 이러면은 대화에 나설 수 있다라는 건데. 9개의 요구 사항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질의가 예. 아니라. 예. 예. 근데 첫 번째나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을 처벌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을 처벌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 좋은 얘기네요. 뭐, 좀 반가운 얘기고. 예. 그럼 빨리 우리가 처벌을 해서 예. 전쟁을 막을 길이 그렇죠. 처벌을 하는 답이 건- 나와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전쟁을 막을 길은 결국 대화를 하는 건데 북한에서는 9개의 지금 전제 조건이 있는 거고 네. 이거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어쩔 대화는 수가 안 없다 된다. 한판 붙을 네. 수밖에 없다 뭐 지금 이런 상황이고 네. 뭐 그럼 미국이나 한국 정부도 뭐 거의 유사한 분위기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한국 정부도 지금 한 대 때려주면 선거 한번 잘 치러보겠다 이런 생각이고 미국도 뭐 대화하기 싫은데 그죠? 또 명분 하나 뭐 가지고 하나 쌓아 전략적 인내 한번 버텨보자 이러고 있는 거고 뭐 북한도 각하가 뭐 그만두지 않는 한은 우리는 대화할 용의가 없다. 거의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낸 것이 이제 국방위원회 공개 질문장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사실 뭐 공개 질문장이 서로의 입장 확인하는 네. 이제 한판 붙어보자 거의 이런 쪽으로 지금 일종의 선전포고장이나 뭐 결투 신청장이 간 거네요 지금.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사실. 그리고 남쪽의 정부에서는 그 질문장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런 질문장이 온 거에 대해서 유감이고 뭐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예, 뭐 유감이죠. 자기 뭐 그만두라는데 거기다 대고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오늘 벌써 방송 시간이 다 돼갔네요. 오늘 재밌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혼자 할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2시간 미치는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한 분씩 제가 이렇게
초청해서 모시고요. 우리 문경환 대표님 아마 다음 달에 또 초청해 모시게 될 텐데, 뭐, 그때 우리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방송을 하고 있을지, 어디 벙커에 들어가 있을지, 예, 상당히 우려스러운. 3월 초면은 아마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방송까지는 하고 이제 벙커로 들어가는. 그 다음 주가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이 될 참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막을 방법은 대화밖에 없는데요. 예,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각각 그만두셔야 된다네요. 그래서 앞으로 2달 남았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길이 아닌가. 예, 이렇게 좀 봅니다. 예, 오늘 2시간 동안 문경환 대표님 수고해 주셨는데요. 또 다음 달에 또 뵙고 예, 좋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한반도 통신 예, 첫 번째 보내드렸는데요. 뭐 좀 괜찮으셨나요? 잘 모르겠네요. 예, 아무래도 뭐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니까 일단 2배는 나셔야죠. 예, 둘이 하는데 더 안 좋다. 그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번 달부터 한반도 통신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예, 더 알차고 좋은 방송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여러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